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 8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2장 통일의 길을 묻다에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남북 통일은 참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6강과 7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북한은 김일성에 의한 김일성을 위한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사후에도 유훈 통치가 가능하고 일당 독재가 가능한 데다가 3대 세습이 이루어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그 권력이 손자 때까지 이루어지는 저 북한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스럽게 남북 통일을 달성해 내겠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1987년 5월 15일에 총재 양이문께서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왜 국민이 연합해야 할까요? 남북통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 국민이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될 때 통일과업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국민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국민들이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행동하게 되면 남북의 정부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구체적인 통일 플랜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또 국민의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 두 영역의 노력들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통일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실 때 총재님의 창설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남한의 국민들부터 사상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남북의 사상전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있다고 여길 정도로 사상면에서는 그들이 더 강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재 양이분께서는 불언간 남북통일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견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중심한 올바른 가치관으로 사상무장해야만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수많은 대회, 교육,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면서 남북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국내 지도층 인사들을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위원들을 많이 배출해야만 통일 과정에 있어서 보다 원만한 통일이 실현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또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반도 통일과 평화세계를 이루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평화의 전사로 그리고 통일의 전사로 활동하시도록 평화대사들을 많이 위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최된 위촉 세미나에서 약 3만 5천여 명의 평화대사들이 위촉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세미나를 통해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대사를 지금도 계속 위촉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사란 단어가 들어있죠? 지금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국가대사는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그러면 평화대사는 또 뭔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분들은 지구촌의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참뜻을 지구촌에 알리고 이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붙여진 최고의 칭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대사들이 하는 일은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도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늘의 명령을 받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 격을 좀 높여서 붙여진 칭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화대사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별로 많은 평화대사들이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그 탈북인들의 2세들을 바르게 성장시켜서 장차 통일시대가 본격화되면 이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지원하고 또 해외 연수도 시켜서 견문을 넓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모를 따라 북에서 온 학생들이기에 이들이 잘 성장해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통일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총재님의 두 번째 창설 메시지로 남북 통일은 참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신 이후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신 문 총재님은 1991년이 저물어 가던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의 일입니다. 북한을 방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총재님의 말씀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통일 문제를 놓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 총재님께서 북한을 들어가시는 것도 또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김 주석을 마주하는 문 총재님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총재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또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회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계 바늘을 지금부터 75년 전으로 되돌려 보십시다. 1946년도면 해방 이후 북한 땅은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김일성과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무신론입니다.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공산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종교가 민중의 아편으로 여기며 철저히 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신앙심이 어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곳으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일컬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국가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문 총재님은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북한을 구하라. 그리고 즉시 평양으로 들어가라. 라는 계시를 받으십니다. 문 총재님은 이 계시를 받는 즉시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가 1946년 6월 6일이었습니다. 평양에 경창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문 총재님의 말씀에 감화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고 입소문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국은 문 총재님을 감옥에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이기를 남쪽에서 왔으니까 이성만 박사가 보낸 간첩이란 죄명을 씌워서 대동보안소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 이후 공산경찰이 가하는 고문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일 동안 가혹한 고문을 받으신 총재님은 거의 빈사 상태까지 이르자 공산경찰은 이제 더 이상 고문을 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감옥 밖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해서 출감을 시켰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총재님을 집회소로 모셔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총재님의 몸 상태가 너무나 허약해져서 예전처럼 회복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자는 장례식 준비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 드시게 하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갖은 정성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덕분이었는지 가까스로 총재님은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재님은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상태지만은 또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기독교 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에 기독교 성직자들은 교인들을 빼앗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공상경찰에 투서를 하는 겁니다. 그 문 총재님은 사회 질서를 물랑케 했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5년형을 언도합니다. 죄명은 사회 질서 문란죄였습니다. 공판정에서 언도된 그 판결문에는 허구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총재님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내가 한 일은 허구가 아니니까 그 단어를 좀 빼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을 옮기셨는데 이번에 감옥은 흥남에 있는 노무자 특별수용소였습니다. 여기는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으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강제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일본이 지은 그 질소 비료 공장인데요. 산처럼 쌓인 질소 비료를 가마니에 담아 실어 보내는 노역인데 그 열악한 수용소 환경과 굶주림에 천하장사라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한다는 그야말로 죽음의 형무소였습니다.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용소 환경이다 보니까 노동을 하다가 죽고 밥을 먹다가 기운이 없어 쓰러져 죽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총재님은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2년 8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총재님을 따르는 죄수들이 생기는가 하면 모범수로 2차례나 상을 받는 등 철저하게 이 수용소 환경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유엔군이 북상하면서 흥남 상공엔 미군 폭격기가 흥남 일대를 폭격을 하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도망을 가고 감옥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총재님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신 문 총재님은 제자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범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손수 토담집을 짓고 다시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꿈을 키워 오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30년도 채 안 돼서 문 총재님께서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평화 기반을 구축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시는 문 총재님을 테러하기 위해서 벌였던 그 북한의 공작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흘렀다지만 총재님의 가슴 속에는 북한 권력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의 역사를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을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김일성은 원수 중에 원수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원수로 대하면 그 원수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2,500만의 북한 동포를 구할 길이 없다. 원수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북한 동포를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김일성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용서한다면서 용서하는 척,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진정한 용서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그래야 진짜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들어가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게 됩니다. 문 총재와 북한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총재는 평양에 도착했다. 남한의 한 사회 인사가 공식적인 방북을 한 이례적인 사건. 북한은 이를 환영한다.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간 문선명 총재. 획기적인 일이 분명했다. 그는 당시 왜 북한으로 간 것일까? 북한에 도착한 문선명 총재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당의 최고 간부들과 가진 회담. 이때 북측 대표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윤기복 위원장을 향해 문 총재가 던진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주체 사상은 틀린 사상이다. 미흡한 사상이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윤기복 위원장 내 말이 틀렸어? 막 이러시면서 아이 소학교 아이들 다루듯이 윤기복 위원장 얘 대답 좀 해봐. 그래 주체장 가지고 남북 통일할 수 있겠어? 세계 통일할 수 있겠어? 안 돼. 어림도 없어. 당 지도자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주체 사상을 비판하였지만 김일성은 문선명 총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북한은 북핵 사찰 문제로 국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예민해져 있었고 남한과도 경색되어 있었다. 그런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김 주석과 마주 앉아서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10개 사항에 합의하는 등 통일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김 주석, 앞으로 남북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들 만나게 해줍시다. 핵무기는 통일에 방해가 되니까 만들면 안 되고 남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민족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소? 그리고 이제부터 남북한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교류와 협력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문 총재님은 87년도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실 때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오셨지요. 문 총재님께서 창설하신 리트렌저스를 평양에 보내가지고 평양 시민들에게 이제 공연을 했죠. 평양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북한에서는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며칠간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나마 이념적 갈등을 잊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도 이뤄나갔죠. 그리고 문 총재님은 또 북한 그 남포시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워주셔서 자동차가 생산이 됩니다. 이 자동차들이 북한 전역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평양에서 보통강 호텔이라고 해서 이제 호텔도 운영을 하시고요. 그 보통강 호텔 맞은편에 평화센터도 이렇게 건립을 하셔서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대북 사업을 펼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니다. 장차 북한 동포를 살리고 또 나아가서 남북 독일의 초석을 놓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국민들과 하나 되는 방법은 사랑과 정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동족을 외면할 우리 국민들은 결코 아님을 압니다. 정의 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일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저 DMZ를 뚫어서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는 그런 남북이 된다면 아마도 절반의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일처럼 말입니다. 독일도 통일되기 전에 서독 사람이 동독으로 또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왕래하면서 친척을 만나고 서로의 삶의 모습을 또 비교도 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동독 사람들에게 비친 그 서독인들의 그 삶은 바로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국토 통합 또는 체제 통합도 중요하지만은 남북한 국민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또 서로 도우면서 동포사랑, 동포 간의 정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필요한 것은 남쪽이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쪽이 협력을 하면서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통일 과정에서 야기되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문 총재님께서 남북 통일은 참사랑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재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실천하시는 여러 면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76년간 분단돼 살아오는 동안에 체제가 다르고 전통 문화도 잊고 살아온 이 이주라된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의식으로 동질화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부터 서로 돕고 사랑과 정을 쌓아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동족이었음을, 우리는 원래 하나의 형제였음을 인식해 나갈 때, 그럴 때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완전한 통일이 가능하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1강부터 4강까지는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한다면 제5강부터 8강까지는 통일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9강부터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주도하시는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한 준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8강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제9강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